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 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향도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괴사 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바나나의 보관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되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뭐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뭐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뭐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검, 무화과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뭐 통조림 요새 뭐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